자, 저희 이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97쪽이 되겠네요. 그죠? 97쪽인데요. 예. 자, 우리 여기서는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이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는 시험 문제가 하나 내지는 둘.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이제 뒤에 나가면서 정리할 거니까 이거는 지금 안 나가고 요거만 나갈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2시간을 설명을 할 거예요. 2시간 동안 이론 요약을 할 건데 자,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결국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이론이기 때문에 많이 읽어서 자꾸만 눈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개념체계 설명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개념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개념, 사고죠. 사고방식.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고는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동일한 사건으로 동일한 A라는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회계 처리 한번 해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회계 처리를 하겠죠? 그럼 결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결과가 뭐 같은 사람도 있고 다 다른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생각해봐요.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는데 결과가 다르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면 분명히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진다고.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회계에 관한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맨날 밥만 먹으면 회계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일만 하는 사람들, 권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다 수집을 해. 그래서 이 생각들을, 여러 생각들을 하나의 생각으로 체계화 시켜놓은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회계 이론을 말하는 거죠. 모든 학문은 다 이론이 있어요. 국문학, 경제학, 어학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론이 있다고. 회계학도 마찬가지야. 회계학도 가장 최상위에 회계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이론을 만들어 놓은 게 개념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체계란, 이 개념체계는 결국 뭐냐? 회계 이론이다. 회계 이론을 말하는 거다. 이 개념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체계화시켜 가지고 그런 체계화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체계를 중심으로 뭘 만들어 놓은 거야? 회계 기준이 만들어진 거죠. KIFRS. 알았습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위야, 개념체계가 위야. 개념체계가 위라는 거야. 개념체계를 바탕으로 이게 만들어진 거니까. 법의 체계에서, 우리 법 있잖아, 법. 법의 체계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법이 헌법이야. 헌법을 기초해서 다른 법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해갔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편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법은 어디서 만들어? 법은 입법부에서 만들지. 그게 국회란 말이야. 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도 만드는 기관이 있어요. 어디서 만드느냐? 이 기관은, 제정하는 기관은 한국회계기준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한국회계기준원 내에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있어. 누가 있다고요? 한국회계기준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럼 여기 위원회에 소속하에 있는 사람들 있지? 한국회계기준위원회 위원장 밑으로 위원들 쭉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회계에 관한 아주 도통한 사람들이야. 맨날 밥만 먹으면 회계하는 거야. 뭔 잘못을 그렇게 저질렀는지 몰라 도대체가. 밥만 먹으면 회계를 해. 우리는 보통 회계하면 어디 해야 돼? 일요일 날 해야지. 교회 가서, 그지? 근데 그 사람들은 일요일이 없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몇 가지 일을 한다고요?
크게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첫째,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만드는 일을 해. 새로운 걸 만드는 거야. 뭐야? 새로운 걸 만드는 걸 제정한다 그래. 제정. 알았습니까?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종전의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은 회계 환경에 따라서 변할까 안 변할까? 한번 정해진 법은 영원 불변의 법칙이 아니죠. 가변적이죠. 우리 법도 어때요? 세법, 공법 이런 거는 자주 바뀌잖아, 매년마다. 그게 환경에 따라 바뀌어주는 거란 말이야. 그런 것처럼 회계 기준도 바꾼단 말이에요. 이해갔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개정하는 일을 해. 개정, 재개정. 알았습니까? 됐죠? 새롭게 만들거나 종전의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개정하는 일을 한다. 두 번째 일은 무슨 일을 하냐면 보세요. 회계 처리 방법이 여러 개가 있으면 좋아요? 한 개가 있으면 좋아요? 하나가 있는 게 좋은 거죠.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떤 불편한 점이 있냐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개가 있으면 좋아.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되면 좋지. 근데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여러 개가 있으면 비교 가능성이 떨어져. 어떤 사람은 저걸로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로 하고 얘네 둘이 비교가 안 되잖아. 처리 방법이 달라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회계 처리 방법의 수를 축소시켜 줄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감가상각을 할 때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똑같은 차량을 갖고도 회사마다 감가상각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럼 이거 참 비교 가능성이 떨어져요. 그죠? 예. 예를 들면 뭐 감가상각법, 뭐 정액법, 정률법, 이중차감법, 뭐 연수학계법, 종합상각법 뭐 상당히 많아요. 조별 뭐 이런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게 이런 것들을 축소시키는 일을 얘네들이 한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회계 처리 방법의 수를 뭐 하는 일을 한다? 축소시키는 일을 해준다는 거야. 알았죠? 됐죠?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회계 기준은 제정하는 곳이 한국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을 하는데 얘네들이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다. 새롭게 만들거나 개정하거나 또는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의 수를 축소시키는 일을 얘네가 한다. 됐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기업회계 기준을 토대로 실무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재무제표 작성이에요. 재무제표 작성 실무자. 알았습니까? 됐나요? 그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철저하게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알았죠? 됐죠? 그런데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내용이 없다. 미비한 거래에 대한 처리 내용이 없다. 그럼 어떡하냐 이거지. 이때는 재무제표 작성자가 회계 정책을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알았습니까?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예. 또는 기업회계 기준에는 없지만 아주 오래전서부터 예로 들어 오래전서부터 사용하는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관습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관습. 그래서 관습도 이용할 수 있어요. 이해가세요? 이 관습은 기업회계 기준은 아니지만 기업에서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관습법이라 그래갖고. 그래서 관습도 존중돼야 됩니다. 알았죠? 이 관습에는 세 가지 관습이 있어요. 자,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관습은 제일 먼저 중요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요성. 자, 중요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재무 정보가 중요하면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해주고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회사마다 같을까 다를까? 회사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성에는요, 양적 중요성, 질적 중요성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하나 간단하게 들면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어떤 회사는 금액을 쓸 때 원까지 다 써줘. 근데 어떤 회사는 1000단위를 잘라버려. 어떤 회사는 10,000단위까지 잘라. 100만 단위까지 잘라. 우리 삼성전자 같은 건 얼마까지 자를까?
걔네는 100만 원은 돈도 아니야. 연간 영업이익 조 단위인데 그러니까 걔네는 1000만 단위도 잘라버려. 그래서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해? 보고할 때 뭐 5조 7,987억 여기까지만 해. 그 뒤는 보고해 안 해? 안 해. 그래도 정보 이용자의 이해 가능성에 훼손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자르는 것은 숫자를 자를 때는 회사마다 같다 다르다. 회사마다 다르다.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회사마다 다르다. 다만 정보 이용자의 이해 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략할 수 있다. 알았어요? 알았습니까? 자, 삼전전자라고 아시죠? 삼성전자 말고 삼전전자. 걔네는 연간 매출이 1억이야. 근데 걔네가 보고할 때 어떻게 100만 단위를 잘라서 보고해. 돼, 안 돼? 아, 왜 날 쳐다봐? 돼, 안 돼? 왜 안 돼? 100만 단위 자르면 뭘 보고할 거냐, 걔네가. 연간 매출이 1억인데. 그죠?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보수주의라는 게 있어요. 보수주의. 보수주의는요, 안정성입니다. 보수주의는 안정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 보수적이다 이 얘기는요, 가급적 기업의 재무 구조를 든든하게 하자, 튼튼히 하자. 그게 보수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예를 들면 A라는 사건이 있다. 근데 A라는 사건에 대한 회계 처리를 보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야. 갑이라는 방법이 있고 을이라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이 둘 다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하고 있는 방법이야. 아무거나 써도 괜찮아. 둘 다 인정하니까. 근데 이 A라는 사건을 갑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이익을 100원을 낼 수 있어. 이익을 얼마 낸다고? 100원. 근데 을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면 이익을 150원의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거야. 왜 이렇게 차이가 나? 처리 방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회계 처리할 때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하는 게 보수적이야? 갑이야, 을이야?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내겠어? 100원의 이익을 내겠어? 150원의 이익을 내겠어? 150원의 이익을 낸다는 사람들은 뻥튀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야. 조심할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100원의 이익을 낸다는 사람들은 어때요? 100원의 이익을 낸다는 사람들은 뭔가를 잘 안 보여주는 거예요. 패를 감추고 있는 거예요. 안정적이죠? 그죠? 이렇게 100원의 이익을 내게 되면 일단 순이익을 적게 계산함으로 인해서 세금을 덜 내게 되고요. 배당 압력을 덜 받게 돼요. 그럼 세금을 덜 내고 배당 압력을 덜 받게 되는 그 돈이 어디에 남아요? 그 돈이 사회에 유출이 안 돼요. 사내에 남죠? 현금 흐름이 좋아져 나빠져? 현금 흐름이 좋아지지? 아, 왜 대답을 못해요? 현금 흐름 좋아지죠? 부도 위험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유동성이 좋아져 갖고. 그게 안정성이에요. 보수적인 거죠. 이해가서? 그래서 이 보수적이다 이 얘기는 가급적 이익을 적게 계상하자. 그러면 이익이 났는데도 적게 계상해? 그건 탈세지. 그런 거 말고 그렇게 적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이렇게 정당한 회계 처리 방법이 있을 때 적게 계상하자는 거 알겠습니까? 그런데 경영자가 이걸 선택이야. 갑이든 을이든 누가 선택하는 거야? 경영자가 선택하는 거거든. 근데 A라는 경영자는 갑을 선택하는데 B라는 사람은 을을 선택한다고. 왜 그럴까? B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급적 자기의 성과를 부풀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보수주의는 경영자에 의해서 경영 성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인정해야 하네?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인정 안 합니다. 그럼 어떤 게 보수적인 회계 처리 방법이냐? 자, 자산은 가급적 어떻게 해? 자산은 가급적 적게 계상하고, 부채는 가급적 높게 계상하고, 수익은 적게, 비용은 높게. 그로 인해서 이익을 낮추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보수적인 거. 알겠어요? 됐어요? 그럼 보수의 반대가 뭐예요? 보수의 반대가. 에? 보수의 반대가 뭐냐고. 몰라?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그럼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놀랍게 새로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그래, 진보가 나와야지. 안 나오면 말이 안 되잖아. 에?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 정치적 용어로 보수 진보 차이가 뭡니까? 이 보수는 뭐 우측 방향이 우측이고 진보는 방향이 좌측이다 그래갖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중도도 얘기하고. 이 보수는요, 일반적으로 보면요, 변화하기를 싫어해요. 정치적 성향이 그래요. 변화하기 싫어해. 그러니까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여요. 고이니까 썩지요. 부패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보수가.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론적으로 그렇다 이 소리야. 근데 진보는 어떠냐? 진보는 변화하려고 막 노력을 막 하는 거야. 에? 그러니까 뭔가를 막 잠깐만 해보려고 하고 막 이렇게 변화되려고 하는 게 진보라고. 이게 진보 성향이야. 그런 사람들은 성향은 어떠냐? 그게 잡음이 많은 거지, 그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진보는 잡음이 많아. 그게 또 진보의 단점이라고. 자꾸만 변화되는 건 좋은데 자꾸만 변화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잡음이 많이 생기는 거죠. 예, 그게 진보예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수주의의 반대는 분식회계입니다. 무슨 회계라고요? 그럼 여기 분식이라는 게 뭐냐? 분식이 뭔데요? 분식이라는 건 가서 라면 먹는 거 아니야. 그게 분식이 아니야. 여기 분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칠할 분자야. 화장을 한다. 화장한다는 거야, 분식.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어때요? 외출할 때는 꼭 화장하고 외출하죠? 왜 화장하는지 알아요? 화장하는 이유가 뭔데요? 그렇죠. 본래의 모습을 감추는 거예요. 본래의 모습을 감춘다. 지금 내가 이거 설명하는 거야, 지금.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이지. 본래의 모습을 감추고 나가면 어떻게 돼? 파리들이 이렇게 모여들어. 파리들이 막 모여. 그러면 그만큼 신용도가 높아진다는 거지.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예, 그러니까 절대 어떻게 외출할 때는 꼭 어떻게 해야 돼? 화장을 하고 간단한 기초 화장은 간단하게 하고 가라 이거요. 잠자다가 그냥 부시시해 갖고 나가지 말고. 예. 그러면 자 이렇게 신용도가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외부에서 볼 때는 저기 괜찮은 회사인가 봐. 쟤네는 뭐 이익도 많이 나고 뭐 세금도 많이 내고 뭐 배당금도 많이 준다고 막 이렇게 소문이 나잖아요. 왜? 없는 것들 있는 것처럼 막 부풀리니까. 자산도 많이 계상하고 부채는 많은데도 조금 있는 것처럼 하고 수익은 벌지도 못했으면서 많이 벌은 것처럼 하고 에? 배당금 많이 주고 세금도 많이 내.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회사로 투자가 몰리는 거야. 그럼 바로 어떻게 돼? 투자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바로 튀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투자 받고 바로 튀는 거야? 그럼 누가 손해야? 소액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식회계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근절돼야 돼. 그래서 법으로 분식회계는 못하게 돼 있죠. 우리 대표적인 분식회계 그러면 아주 오래전에 대우그룹이 뭐 막 1, 2 막 나가려고 막 그럴 때 대우그룹 김의중 회장 지금 돌아가셨죠? 예. 분식회계 대표적인 분식회계고 뭐 최근에도 근래도 우리 SK 분식회계는 뭐 대표적으로 아시잖아요. 최태원 회장이 분식회계 때문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예. 그게 대표적인 분식회계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 것처럼 분식회계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더 이상 나가면 또 재미없어지니까. 그래서 분식회가 보수주의가 뭔지 아시겠죠? 이익을 어떻게 한다고? 이익을 적게 계상하자고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관행입니다. 관행. 관행은 업종별 관행이에요. 업종마다 전해져 오는 관습은 다 달라요. 여러분들 집안마다 다 어떻게 관습은 다 다르죠? 네, 그런 것처럼 업종별로 관습은 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재무제표 작성하는데 1차적 책임이 누구한테 있나요?
1차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경영자에게 있습니다. 1차적 책임은 물론 작성은 누가 작성해? 작성은 실무자가 작성을 하더라도 책임은 경영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작성된 재무제표가 누구에게?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이 되죠. 그런데 정보 이용자에게 그냥 막 제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제공하면 그 정보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봐봐요. 잠깐만. 기업에서는 이 재무제표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하겠어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을 해야 하지만 이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살짝 사탕을 발라놓을 수도 있지. 그래 안 그래? 살짝 사탕을 발라서 제출해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꼴까닥 하고 넘어오지. 아이 그래 안 그래? 그럼 또 어떻게 또 튀는 거야. 이거 맨날 튀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얘네들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되기 전에 거름 장치를 합니다. 그게 외부 감사예요. 우리나라 제도는 공인회계사 제도예요. 예? 그래서 공인회계사들이 뭐합니까? 회계감사를 하게 되죠.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기업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철저하게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하는지를 검토하는 거야. 알았죠? 뭐 횡령을 하는지 부정을 저지르는 이런 거 검토하는 거 아니라고.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기업으로부터 뭘 받아요? 감사를 해주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되죠.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해야 될 일이 있어. 뭘 해야 돼? 감사를 하고 나면 꼭 감사 의견을 내야 돼. 이거 우리 시험에 이번에 나왔어. 24회 때도. 그전에도 여러 번 나왔고. 그래서 이 의견은 4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가셔야 돼요. 자, 감사 의견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자, 첫째는 적정 의견. 무슨 의견? 자, 적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적정은 이 재무제표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거다. 그게 적정하다. 알겠죠? 두 번째 한정. 한정은 적정보다는 못해요. 적정보다는 못한데 한정은 재무제표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따르고는 있지만 일부 부분적으로 위반 사항이 있다. 근데 그 위반 사항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반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은 아니다. 그랬을 때 한정을 준다는 거야. 알았어요? 이해하는 게 중요해.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세 번째, 부적정이라는 게 있어요. 부적정. 이 부적정은요. 자, 한정은 위반이 있는 거죠. 일부, 부분적으로 위반을 한 거죠. 근데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근데 얘는 부분적으로 위반이 있어. 그럼 똑같아. 근데 얘는 그 위반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야. 전반적이고. 중요하다. 그래서 얘는 그 위반된 사항을 그냥 그대로 재무제표에 공시를 하게 되면 오도할 수 있다. 오도. 판단을 잘못할 수 있다는 거야. 오도할 수 있다는 거지. 알았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에는요. 감사인이 경영자에게 야 이거 잘못됐으니까 수정해야 됩니다. 라고 권고하는 거야. 수정해 임마. 강요하면 안 되고. 권고하는 거야. 알았죠? 권고를 했을 때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이 불일치한다. 그러면 이때는 한정 의견을 줄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부적정 의견을 준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부적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랑 요거랑 이해할 수 있죠? 요거는 중요하지 않다. 요거는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라서 뭐 어쩌고 저쩌고. 알겠죠? 마지막 하나는 의견 거절이에요. 의견 거절은 감사를 하고 의견을 안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견 거절을 당하는 회사는 상장 회사인 경우에는 상장이 폐지가 됩니다. 그만큼 강력한 의견이죠. 그래서 의견 거절은 제한적으로 날 수밖에 없어요. 2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첫째, 자 우선 감사인은 기업과 독립된 제3자입니까? 아니면 연관이 된 사람이 감사를 합니까? 연관된 사람이 하면 다 봐주기 하지? 제3자이어야 되죠? 그래서 감사인은 항상 독립성의 결여를 가져오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감사인은 독립성의 결여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A라는 회사를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
저기 있잖아. 그 청모시기 아시죠? 청모시기. 몰라? 있잖아. 그 청모시기 무슨 수석해갖고 전화가 왔잖아. 감사하는데 왜 잘 좀 해주라고. 그럼 압력이 들어온 거죠? 이런 경우에는 독립성의 결여가 발생했죠? 이럴 때는 의견 거절할 수 있어요. 알았죠? 예. 됐습니까? 내가 그래서 청모시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그 청모시기가 뭐예요? 이렇게. 야, 감을 잡아야 되네. 감을 못 잡는 거야. 청모시기 있잖아. 그지? 뒤에는 뭐가 붙어? 뭐 어쩌고저쩌고 있잖아. 그런 거. 그거 잘못만 하면 잡혀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요새. 자, 또 하나는 감사를 하려면 일단 감사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감사의 증거를 확보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의견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우리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지루해 하니까 잠깐 우리 문제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잠깐 문제를 좀 봅시다. 어디 보냐면 110쪽 보세요. 110쪽에 5번. 5번. 현행 기업회계 기준상 표명될 수 없는 감사 의견. 답은 5번이죠. 수정 의견은 없어요. 네. 그다음 6번. 6번에 자, 감사의 범위에 제한이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감사인이 충분하고 감사 적합한 감사 증거 밑줄. 감사 증거를 획득할 수 있대요, 없대요? 획득할 수 없죠? 그럼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해야 돼, 그러면? 의견 거절해야지. 자, 우리 시험 문제 나온 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120쪽입니다. 120쪽에 자, 18번, 19번은 여러분들이 풀고요. 20번 봅니다. 20번이 24회 때 이번에 나온 거예요. 자, 각 설명에 대한 해당 감사 의견은 그랬어요. 박스 안에 보니까 가나로 돼 있죠? 가를 봅니다. 자,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커서 재무제표가 어떻게 중대한 영향을 받았대. 그러면 위반한 정도가 크다 그랬잖아. 어떡할 거야? 의견 거절해버릴까? 큰일 나. 의견 거절은 안 된다니까. 부적정 줘야죠? 부적정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나는요. 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되었거나 또는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부분적으로 위배하여 작성된 경우. 부분적으로 위배된 거는 한정이지. 중요하다는 얘기 없었잖아. 근데 1번 가하고 나가 차이가 뭐야? 위배된 정도가 크다. 1번은. 그러니까 이거는 한정을 줄 수가 없는 거지.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적정이고 밑에는 위배됐지만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정이고. 됐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계속 이어서 합니다. 정보 이용자. 자, 이렇게 작성된 재무제표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이 되면 그냥 여기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정보 이용자는 그 재무제표를 보고 본인의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떻게 이용하지? 유용한 정보로 이용하는 거죠. 그때 그 유용한 정보가 곧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일반적인 목적이에요. 회계의 목적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유용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이잖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어떤 정보를 줘야지만 유용한 정보야? 아, 이거 줘야지.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정보를 줬을 때 유용한 정보예요. 알았죠? 그런 걸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잠깐 보면 이제 여기 잠깐 보세요. 이 개념체계에 대한 위상입니다. 개념체계의 위상. 위상이라는 건 정의를 말하는 거야. 개념체계는 이 개념체계는 바로 맨 밑바닥에 정보 이용자 있지? 이 정보 이용자가 재무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립시켜 주는 거야. 그게 위상이야. 그리고 개념체계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 아니야. 얘하고 얘는 달라. 그죠? 그래서 특정한 측정과 공시에 관한 내용을 얘가 가지고 있지 않아. 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얘가 정하지 않는다. 얘가 정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실무는 항상 누구 따라서 실무를 이루어져야 돼. 회계 기준에 따라 실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알겠어요?
개념 체계에 따라서 실무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알았죠? 자, 그럼 문제 좀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한 걸 보시면 돼요. 자, 개념 체계 위상. 외부 정보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는 재무제표 이용자를 말하는 거예요.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립하고, 자, IFRS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측정과 공시에 관한 기준, 이거는 회계 처리 방법,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 아셨죠? 그럼 누가 정하고 있다? 회계 처리 방법은 IFRS에서 가지고 있다. 개념 체계가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그래서 세 번째,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념 체계는 어떤 경우에도 특정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우선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우선한다? 기업에게 기준이 우선한다는 거야. 알았죠? 개념 체계가 우선하는 게 아니라 회계 기준이 우선해야 되는 거야. 알았죠? 그 다음 개념 체계에 대한 목적. 자, 개념 체계의 목적은 왜 개념 체계가 만들어졌냐 이거죠. 개념 체계가 만들어진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회계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 자, 여기 잠깐 회계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우선 한국회계기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실무자들, 그죠? 또 그 재무제표를 이용하려고 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 그런 사람들이 회계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념체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첫째는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일관된 개념에 기반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두 번째, 특정 거래나 사건에 대한 적용할 회계 처리가 없대. 회계 처리가 있대 없대? 없대. 그럼 기업회계 기준이 없는 내용이죠. 그럼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회계 실무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회계 기준에서 회계 정책이 허용되는 경우에 재무제표 작성자.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재무제표 작성자는 실무자도 되지만 누구도 돼? 경영자도 됩니다. 왜? 아까 그랬잖아요. 재무제표의 1차적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작성자가 일괄된 회계 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회계 기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개념 체계의 제정 목적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회계를 직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정이 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됐나요? 예. 그다음 그러면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 이건 우리 다 한 거야 옛날에.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 우리 교재는 27쪽에 보면 있는데 보지 말고 27쪽에서 다 정리한 거예요. 자,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은 뭐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자, 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1, 대여자 2, 그 밖에 채권자 3. 어떤 사람들이야? 1, 2, 3.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돈을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이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돈을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야. 근데 돈을 제공할 때, 기업의 자원을 제공할 때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 그 의사결정을 할 때 재무제표를 보고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지. 됐어요?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에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여기서 재무정보는 뭘 얘기하는 거야? 재무제표. 재무제표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러려면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되느냐? 첫째,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 우리 경제적 자원은 이 경제적 자원은 자산이에요. 자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업에 대한 청구권, 청구권은 부채와 자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에 대해서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이니까 뭘 말하는 거야? 재무 상태를 말하는 거야. 재무 상태 및 그러한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 변동은 재무 성과. 재무 성과에 관한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1번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재무 상태와 재무 상태 변동에 관한 정보를 준다는 얘기야. 재무 상태와 재무 상태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준다. 두 번째, 보고기업의 재무적 강점. 재무적 강점이라고 하는 건 자산이에요. 재무적 강점은 자산을 의미하는 거고 약점은 약점은 부채지 뭘. 그러니까 보고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식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야. 알았습니까? 됐나요? 그리고 미래 현금 흐름을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고.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재무 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정보. 재무 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이 말이 중요한 거야. 기인하지 않은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는 거지. 됐죠?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의 목적은 이렇게 세 가지 목적으로 줄여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활용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지금 제가 여기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 여러분들 다 쓰고 있는 거죠? 네. 자, 다음은 재무보고의 유용성과 한계점. 자, 재무보고의 유용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유용성은 장점이에요. 한계점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단점이에요. 장점과 단점. 이랬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상당히 많아. 그런데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내가 추렸어요. 7가지. 몇 가지? 중요 7가지.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첫째,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1, 2, 대여자, 그 밖에 채권자 3.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1, 2, 3. 1, 2, 3을 뭐 누구라 그러지? 주요 이용자. 우리 이런 사람들을 주요 이용자라고 부르죠.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으며 제공할 수도 없다. 이게 단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쟤네들이 원하는 걸 다 줘야 되는데 쟤네들이 원하는 걸 다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일부만 제공해 준다 이 소리죠. 그게 단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 경영진과 이사회가 기업의 자산의 경제적 자원은 자산이라 그랬죠. 자산의 사용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말이 어렵다, 그지? 자,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봐요. 경영진과 이사회는 우리 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설명을 잘 들어야지 이해가 돼. 우리 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맞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의 자산은 한정되어 있습니까? 무한정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해? 우리 회사의 자산은 한정되어 있어, 무한정이야? 한정되어 있지? 그럼 한정되어 있는 자산을 경영진이 어떻게 그 자산을 분배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느냐? 이건 누구 책임이야? 경영자 책임이지.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라는 것을 이 재무보고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재무보고서가 그런 것까지도 다 알려준다는 얘기지. 자, 보세요. A라는 회사는 1,0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A라는 회사의 경영자가 그 1,000만 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돈을 벌 거냐?
고민하다가 이거 은행에 집어넣으면 안정적으로 10% 이자 받는다더라. 그래서 은행에다 탁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연간 10% 이자를 받는 거예요. 이 경영자의 판단이에요. 근데 B라는 회사의 경영자도 똑같은 1,000만 원이 있어요. 이 사람도 은행에 넣으면 10% 이자를 받는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이 1,000만 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그래서 은행에 넣지 않고 일단 일부를 쪼개서 투자하고, 어디? 건물, 부동산에 투자하고, 또 일부를 쪼개서 주식에도 투자하고, 남는 돈은 은행에다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투자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정보 이용자들이 봤을 때 A의 경영자와 B의 경영자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우리 회사의 자산을 효율적이고 아주 효과적으로 운영했느냐라는 걸 판단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요거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은 아니다. 기업의 가치를 알려주는 게 아니야. 재무제표, 이거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재무제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재무제표는요, 그 회사의 가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재무제표를 하면 그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장사를 했다라고 하는 결과물, 성과물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성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이 지문이 여러 번 나왔어.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요? 한 번은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은 아니다 하고 옳은 지문으로 나오고, 또 한 번은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틀린 지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알았죠? 예, 그렇지만 이 재무보고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가 우리 기업의 가치를 모아하는 데는, 가치를 추정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 그죠? 가치를 보여주는 거는 아니지만 그 재무제표를 보면 우리 기업의 가치를 추정할 수는 있다는 거야. 알았습니까? 자, 네 번째. 자, 많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자꾸만 이 말이 나온다. 그죠? 여러 번 나오네.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고기업에 직접 요구할 수 없다. 직접 요구하면 될까 안 될까? 자, 잠깐 봐봐. 내가요, 한 몇 년 전에요,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샀어요. 얼마 주고? 86,000원. 8만 전자 그럴 때 뭐 10만 간다 그랬고 86,000 주고 한 주 샀잖아.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 왕창 떨어져 갖고 지금 7만 전자에서 6만 전자로 떨어졌다가 엊그저께 보니까 관심이 있지, 내가 한 주 갖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지금 엊그저께 얼마 됐어요? 7만 원 간당간당에 넘었어요. 손해를 왕창 보고 있죠? 나 삼성전자 주주입니다. 한 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서초동 4옥에 가서, 삼성전자 4옥이 서초동에 있거든. 거기 가갖고 어떻게 딱 들어가려니까 경비실에서 딱 막잖아요. 어디 가요? 나 여기 주주야. 어? 그 주주 명단에 보면 있어 없어? 없어? 아이고 애석하라. 그래. 그래갖고 내가 한 주 갖고 있으니까 어쨌거나 하여튼 가서 어떻게? 가서 니네들 재무제표 좀 가져와봐. 그럴 수 있어 없어? 그럴 수 없다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그 재무제표를 얻어야 돼? 나는 직접 요구해서는 안 되고 삼성전자라는 해당 회사가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날이 있어. 그날만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을 주요 이용자라 그래. 그러니까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만 의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주요 이용자라고 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지금. 빨리 4번 빨리 읽어봐요. 아유, 목 아파. 자, 다 읽으셨죠? 네. 자, 넘어가서 다시.
자, 그다음 이제 5번입니다. 5번에 자, 보고기업의 경영진도 우리 기업에 해당 기업에 대한 재무 정보에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가지고 있겠지. 자기가 경영자인데 우리 기업의 재무 보고에 관심이 없으면 말이 안 되지. 그렇죠? 그렇지만 경영자는 우리 기업에 대한 자료 정보를 언제든지 기업 내에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든지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경영자는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에 의존하면 돼, 안 돼? 의존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경영자는 주요 이용자에 해당하지가 않는 거예요.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에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알았습니까? 됐나요? 자, 그다음 6번에 회계기준위원회는 회계기준을 제정할 때 회계기준위원회가 누군지 알죠? 밥만 먹으면 회계해달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회계기준을 제정할 때는 최대 다수의 주요 이용자, 최대 다수의 주요 이용자 수요를 축적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돼요. 알았죠? 모든 측면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는 맞는데 그 모든 사람들 중에도 집단별로 있잖아. 최대 다수 집단이 어떻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된다 이 소리야. 알겠죠? 자, 7번. 재무보고서는 정확한 서술보다는 상당 부분 추정이나 판단, 모형에 근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재무제표 작성할 때요. 여기 잠깐 봐요. 이게 재무제표 작성할 때 여기 현금이라는 거 있죠? 현금이 100원 있다고 쳐봐요. 자, 이 100원은 정확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추정입니까? 이 현금 100원은 정확한 금액이에요? 추정이에요? 정확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재무제표에는요. 정확한 금액도 있지만 추정도 있다는 거야. 손실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손실충당금이 뭐죠? 아까 뭐라 그랬지? 손실충당금 불량채권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 금액은 정확한 금액입니까? 추정입니까? 이거는 추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표시되어 있는 금액은 모두가 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 부분 추정, 모형에 근거할 수 있다는 거죠. 알았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 문제 잠깐 볼까요? 한 문제. 어디 보냐면 자, 99쪽입니다. 99쪽에 1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위상,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죠. 옳지 않은 거. 1번에 자, 회계기준위원회가 일관된 개념에 기반하여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재개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맞죠? 2번 특정 거래나 다른 사건에 적용할 회계기준이 없거나 밑줄. 회계기준이 있대 없대? 회계기준이 없으면 참 곤란하다. 그죠? 그렇지만 회계기준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회계기준에서 정책, 회계정책이 선택이 허용되는 경우에 재무제표 작성자 밑줄. 경영자라고 쓰고 재무제표 작성자가 일관된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맞죠? 3번 모든 이해관계자가 회계기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맞죠? 다 도움을 준다 그러면 맞는 거야. 4번 개념체계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대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의 수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여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재무제표 표시와 관련된 다시 읽어야 되겠네. 자, 4번 다시 읽어요. 개념체계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대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의 수를 확대, 동그라미 확대. 이게 틀렸죠? 확대 그러면 안 돼요. 뭐라 해야 돼? 축소. 그래서 그거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은 별표시. 5번은 아주 중요한 지문이야. 이번에 나올 거다 이거.
이거는 이번에 나올 거야. 빨리 읽으세요. 옳은 지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읽으셨죠? 네, 그러면 넘어가서 100쪽입니다. 자, 100쪽에 보면은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이라고 나오죠? 자,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예. 100쪽.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쳐다보셔야 돼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쉬는 시간 가질 겁니다. 자, 재무정보라는 건 재무제표예요. 재무정보가 뭐라고요? 재무제표.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를 말하는 거야. 근데 재무정보가 꼭 재무제표만 있나? 아니잖아. 재무제표 이외의 것들도 있는 거야. 그 밖의 정보도 있어요. 그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질적 특성, 성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 그 정보가 갖추고 있어야 할 성격. 무슨 말인지 이해 갔습니까? 그것을 질적 특성 그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얘기하면 이 얘기야. 자, 요게 정보야. 노란색 정보가 있네요. 그럼 나는 이 노란색 정보가 나한테 얼마나 유용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죠. 판단해야죠. 그때 그 정보가 유용할 것이냐 유용하지 않을 것이냐의 유형을 판단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뭐다? 질적 특성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질적 특성을 보고 아, 이게 나한테 유용하다, 유용하지 않다, 그걸 식별한다는 거지. 알았죠? 그게 정보에 유용하냐 유용하지 않냐나 그 유형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뭐라고요? 질적 특성. 알았습니까? 그래서 질적 특성은 일단 유용성이 있어요. 유용하기 위해서는,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성격이 있어야 된다. 하나는 근본적 질적 특성. 근본적이다. 이 근자가 뿌리 근자라고. 근원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있어야지만 그 정보가 유용하다 이 소리야. 알았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얘가 없으면 절대로 유용할 수 없다는 얘기지. 보강적 질적 특성. 색깔이 다르잖아. 이 보강적 질적 특성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다만 보강적 질적 특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보다 유용하다 이 소리야. 알았습니까? 보다 유용하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이 유용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얘네 둘이 있어야 되는데 얘네 둘이 있기 전에 제약 요인이 있다라. 제약 요인이라는 거 안 좋은 거야. 약점. 제약 요인이 있다. 무슨 제약이 있냐? 원가의 제약이 있다는 거야. 무슨 제약이 있다고요? 여기서 원가라는 건 비용이에요. 비용.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알았습니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소리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근본적 질적 특성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 근본적이 되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이 있어요. 목적에 적합해야 되고 표현이 충실해야 돼. 이 목적 적합성에는 자식이 셋이에요. 목적 적합성의 자식이 몇이라고요? 셋. 알았어요? 자식이 셋이야. 자, 따라합니다. 예측가치. 자, 여기 쳐다보고 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 예. 예측가치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측가치는 여기가 1월 1일이야. 1월 1일부터 장사를 막 해. 그리고 이 12월 31일이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장사한 내용을 뭐 해줘? 보고를 해줘야 돼. 그러면 이 보고물은 과거용이야, 미래가? 과거 거지? 그래서 정보는 과거 정보라고. 이 과거 정보를 보고 미래를 뭐 하는 거야? 예측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예측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죠? 예측 가치가 있어야 돼. 이때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치이거나 예상치일 필요는 없어요. 기업이 제공할 때 예측치를 주거나 예상치를 주면 큰일 나요. 나중에 예상과 예측이 안 맞으면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예측할 수 있도록만 제공하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받은 A라는 정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예측 가치가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럼 이 A라는 정보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이 A라는 정보를 이용했다면 이 A라는 정보는 예측 가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예측 가치가 있는 거죠. 알았죠? 그럼 확인 가치는 뭐냐? 확인 가치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시점에서 뭐가 가능해야 돼? 확인이 가능해야 돼.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측했던 것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확인이 가능한 거야.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는 떨어져서도 보고되지만 같을 수도 있다는,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는 같이 가요. 자, 그 다음에 중요성. 이 중요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정보가 잘못 기장됐거나 누락됐어요. 그 잘못 기장되거나 누락된 정보를 우리 친구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의 의사결정이 달라졌어요. 그럼 이 친구 입장에서는 그 정보가 중요한 거야, 중요하지 않은 거야?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 의사결정이 달라진 거예요. 알았습니까? 다시. 자, 누락된 정보, 잘못된 정보를 옆에 친구한테 줬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 누락된 정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결정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 입장에서는 그 정보가 중요한 거야, 중요하지 않은 거야?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중요성이라는 건요, 모든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용하는 사람마다, 사용하는 기업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정보가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해갔습니까? 그걸 우리는 기업 특유한 측면에서의 목적 적합성이라고 그래요. 다시 얘기합니다. 자, 이게 칼입니다. 칼, 아주 잘 드는 칼이야. 이 칼을 요리사한테 제공했어요. 그랬더니 요리사는 이 칼을 갖고 뭐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요리사 입장에서 이 칼의 쓰임새가 중요하지요? 그죠? 그런데 이 칼을 누구한테 줬어? 강도한테 줬다고. 그랬더니 이걸 칼을 갖고 뭐 합니까? 강도가 사람한테 해하고 돈 뺏어가고 그래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똑같은 칼이라 하더라도 쓰임새가 다르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강도도 칼이 중요하대요. 그건 일반적인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쓰임새에 따라 달라진다 이 소리. 알겠습니까? 됐나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자, 이 중요성은요, 판단할 때, 우리 중요성을 판단할 때는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해. 봐야 돼. 중요성을 판단할 때는 정보가 요만해. 이거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할 수 있어. 정보가 이만해.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 정보가 크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작다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 정보를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는 판단은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 이거 중요하다. 이해갔습니까? 얘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만 얘 하나를 놓고 보면 중요하지 않지만 옆에다가 뭔가를 끼워서 같이 보면 이 정보가 중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중요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중요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성을 판단할 때는 개별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알았습니까? 하나만 더 정리하고 갑니다. 중요성은 지금은 중요하지 않지만 이 정보가 내일은 중요할 수 있어요. 다시, 지금은 중요하지만 이 정보가 내일 되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성은 회계 환경에 따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시기에 따라 중요성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중요성은 어떤 것이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미리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중요성은 그때 달라요. 자, 그 다음 표현 충실성. 표현 충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표현을 충실하게 하냐 이거거든요. 에? 얼마나 표현을 충실하게 하냐. 그러니까 목적에 적합해야도 되지만
그 경제적 현상을 얼마만큼 표현 충실성 있게 표현할 수 있냐 이 소리.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았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얘도 역시 자식이 몇 명 있어요. 자식이 3명 있어요. 이 자식을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아셨죠? 예, 자식을 다 외워야 돼. 따라합니다. 완전한 서술, 중립적인 서술, 오류가 없는 서술. 요 3가지 서술이 있어야 돼요. 알았죠? 완전한 서술이란 말 그대로 완전하게 다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필요한 설명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보여주기 서술하라는 얘기고, 중립적이다 이 얘기는 어떤 특정 정보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면 안 된다. 그럼 편의를 제공하다 보면 자꾸만 어떻게 돼? 그쪽 방향으로 치우침이 되죠. 편파적이 되거나 편중되거나 강조되거나 경시될 수 있다. 알았죠? 그 얘기고, 오류가 없는 서술이다. 여기서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 충실성은, 이 표현 충실성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 표현 충실성은 어떻게 표시하느냐? 얘는 서술이야, 서술. 뭐 하는 거라고요? 서술이 뭐예요? 서술. 서술은 글로 표현하는 거죠. 글로 표현하는데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서술하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적용하는데 절차상의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 이 소리거든.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서술되는 방법이 A 방법, B 방법, C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A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목적에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고, B라는 방법을 사용해도 목적에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C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목적에 적합한 건 의문이야. 근데 대빵 충실해. 그래서 우리는 정보 이용자에게 보다 믿음을 주기 위해서 충실한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야. 그래서 C라는 방법을 선택했다면 이거는 오류라는 얘기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왜 그러냐? 얘하고 얘는요, 균등 표시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입니다. 목적 적합성과 이 표현 충실성, 얘네 둘은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절차가 있어요. 무슨 절차가 있다고? 일반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얘네 둘은 어떻게 표현해야 돼? 균등. 1대1로 표시해야 돼. 어느 하나를 희생시키면 안 되는 거야. 알았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얘가 1이면 얘도 1이다. 만약에 얘가 5면 얘도 5다. 똑같은 비율로 표시해야 된다 이 얘기. 알았습니까?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얘네 둘 중에 어떤 게 될까? 둘 중에 어떤 것이 될까? 아무거나 하면 이것도 오류야. 자, 그래서 이런 얘기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둘 다 목적에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하는 것이라면 이 둘 중에 어느 방법을 서술에 사용해야 할지 결정할 때 이 보강적 질적 특성이 도움을 주는 거야. 알았어요? 보강적 질적 특성이 이럴 때 도움을 준다고. 그래서 보강적 질적 특성은 없어도 돼. 얘만 있으면 돼. 그래도 유용한 거야. 알았죠? 근데 봐봐. 목적 적합하지 않고 충실하지도 않다. 근데 보강적 질적 특성이 있다. 그러면 이건 유용할 수 있어 없어? 절대로 유용할 수 없는 거야. 알았습니까? 이 보강적 질적 특성은 4가지가 있습니다. 비, 검, 적, 이. 뭐라고요? 비, 검, 적, 이. 비검적이. 비교 가능성. 비교 가능성은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검증 가능성은 확인, 의견이 일치돼야 돼. 그래야 검증이 가능한 거야. 여기다 하나 더 써놔요. 합의.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면 검증이 가능하다. 적시성. 적시성은 시기야, 시기. 때. 언제 할 거냐 이거요. 자, 그 다음에 이해 가능성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명확하게. 간단 명료하게 제공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정보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라는 얘기죠.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요. 요거 목적 적합성의 자식, 표현 충실성의 자식, 보강적 질적 특성의 자식, 비검적이. 알았죠? 334 이렇게 외우라고요. 뭐라고? 334. 자, 지금부터 잠깐 쉬었다가 수업을 하겠습니다.